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민식이법이 발효되고 시행되면서 스쿨존 사고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고 유형이나 사고 건수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방송 또 들으시는 분께서 9152 쓰시는 분입니다. 아이들이 등교를 안 하니까 스쿨존 쪽에 사고가 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경찰청장이 그런 생각도 없이 발표한다는 건 좀 통계의 허구를 말하는 것 같네요.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자, 어쨌든 우리는 준수합시다. 이게 제 얘기입니다. 자,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시작합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첫 번째 소식으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이 타다의 운영사인 VCNC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우는 이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면서 헌법 소원을 냈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3월에 개정된 이 여객자동차법, 이른바 이 타다 금지법으로 사실상 지난달에 타다 베이직이라는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죠. 사실상 손을 뗀 겁니다. 그런데 이 VCNC사가 이 법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청구한 건데요. 헌법 소원을 제기한 주체를 보니까 타다의 이용자, 그리고 운전기사분, 직원 이렇게 8명입니다. 이들의 주장을 보면 이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이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해서 헌법상 권리인 행복 추구권, 기업 활동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해서 지난 2일자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타다금지법이 국민의 기본권과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라는 주장인데요. 이 개정된 이 여객자동차법은 타다와 같은 승합차의 경우 임차 서비스 목적이라면 반드시 관광으로 한정하고 있고요. 사용 시간도 6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대여와 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종료가 됐지만 지금 여전히 타다금지법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진행 중인데요. 아마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초대위원장을 지냈던 장병규 의장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페이스북에서 택시보다 비싼 서비스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선택을 했는데 국가가 그걸 멈추게 했다라면서 되게 이제 그 사건에 대한 이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번 헌법소원이 인용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이 됩니다. 네,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이 제한되어서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헌법소원이 과연 받아들여질지 이것이 핵심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소상공인을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16조 규모의 코로나 1차 대출금 거의 소진됐다면서요. 그러면 대출 공백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이 소상공인 대출 지원하려는 이 재원이 소진이 됐습니다. 정부가 이제 16조 4천억 원으로 규모를 4조 원 이상 늘렸습니다. 이게 소상공인 대출은 3가지 형태로 진행이 돼 왔는데요. 신용도가 낮은 4등급 이하 소상공인한테 최대 1,000만 원 대출해주는 경영안정자금 신청이 오늘 오후 6시에 마감이 됩니다. 이미 이제 3조 1천억 원의 재원이 소진됐기 때문이고요. 또 4등급에서 6등급, 이른바 이제 중등급 이 신용도에 해당하는 이 소상공인한테 연이율 1.5%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빌려주는 기업은행 대출 상품도 이미 지난달 29일에 소진이 돼서 끝났습니다. 지금 그나마 조금 여유가 남아있는 것은 신용등급 최상위 등급, 1등급부터 3등급 이 고신용자에서 대출해주는 재원, 은행 재원만 여분이 조금 남아있는데요. 그러나 이 중위 등급 신용자가 대부분인 소상공인에게는 그림의 떡이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예상보다 소상공인 대출 자금이 빨리 소진되니까 지난달 말에 1차 이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서 10조 원 규모의 2차 자원 지원 프로그램을 이제 추가로 가동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문제는 2차 대출은 빨라야 오는 18일부터 접수를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상 심사기간 고려하면 5월 이내로 대출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은 당장 경영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한테는 5월은 대출 보릿고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기간 동안 5월 한 달 동안은 이제 자금 빌릴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이 기간 동안에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각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전용 대출 상품 이용을 권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하고 있는 이제 정책금융 상품과는 달리 지자체 상품들의 경우에도 지금 소상공인 긴급대출 상품에 준하는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들이 일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연 15% 이상 고금리 대출을 1.5%대로 대폭 낮춰주는 서울형 이자 비용 절감 대환대출 지원 특별보증 상품을 최근에 출시한 바가 있고요. 경기도 역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연 1%대로 5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 대출해주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상품을 운영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이제 각각 조금은 지금 여건이 지자체에 따라서 이제 대출 금액과 이자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상품을 한정적으로 좀 운영해달라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좀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그나마 황금 연휴를 맞이해서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되살아났다. 모처럼 유통업체들이 활기를 띠더라. 이게 바로 이번 연휴와 관련된 소식들이었는데요.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달 수출이 24% 급감하면서 수출을 죽쓰고 있는데요. 그나마 소비가 조금 꿈틀하고 있습니다. 2달여 동안 그야말로 이제 강제로 집콕을 한 셈인데요. 최장 6일 동안의 연휴였죠. 확진자 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해외여행 대신에 국내로 눈을 돌리거나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등에서 쇼핑으로 스트레스 푼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나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선물 수요까지 겹치다 보니까 유통업체들이 모처럼 한방 웃음을 웃었는데요. 그러나 특징적인 것은 바로 이 보복 소비 여파로 인해서 값비싼 명품이나 대형 가전을 구매하는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이 해외 명품과 생활가전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요. 다만 일반적으로 올해 많이 팔렸던 패션 매출 실제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패션과 그리고 이제 먹거리, 식음료 매출은 사실상 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이런 점에 미루어서 이 황금 연휴를 맞아서 이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일부 유통채널 중심으로 모처럼 살아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해외여행 가지 못한 아쉬움을 좀 평소에 위시리스트로 두었던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를 통해 해소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소비 회복세가 긴급 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더 탄력을 받을지 주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오늘 여쭤볼 건 아닌데 잠깐만 말씀을 드려보면 원래 올해 작년에 이제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정부가 다주택자하고 비싼 집에 사는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0.1%포인트에서 최대 0.8%포인트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다주택자가 이제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내야 되고, 그래서 6월까지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조금 완화해주는 그런 방침을 세워서 급매물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네. 그와 관련돼서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종부세 못 올릴 거다. 이게 딱 사람들 머릿속에 박히면서 갑자기 급매물이 올라가고 급매물이 들어가 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내용 좀 이게 종부세 납부 기준일이 6월 1일자 소요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6월 1일자인데 지금 올해부터 이제 종부세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이 국회에서 6월 1일 이전에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통과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올해 납부분부터 종부세 인상안을 적용하기엔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이제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법안 통과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힘들 것 같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얘기군요. 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시 다음에 기회를 한번 만들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백기정 2호선의 사건 와이파일. 하나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풀어보는 시간, 사건 와이파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과 감성의 이해를 도와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백기종 전 수사경찰서 강력팀장, 북하, 일명 북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부드러운 카리스마 백기종입니다. 그리고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우리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는 심리학계의 전지현으로 불리고 계십니다. 일명 심전으로 할까요? 아니요, 그냥 상담계 뚜러뻥으로 하죠. 네. 자, 어쨌든 우리 심리상담 전문가 이호선 상담가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얘기할 거는 사실은 가벼운 주제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항상 뭐 무거운 주제만 다뤘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이라고 해서 뭐 그런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게요, 성폭행을 시도한 가해자, 그러니까 나에게 성폭행을 남성이 시도를 한 거예요. 가해자에게 이제 성폭행을 당하지 않으려고 피해자인 여성이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랬다가 도리어 중상해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었습니다. 56년 전에. 야, 이걸 지금 상식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건데요. 이 여성이 지금 연세가 70세 정도 된다고 하는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거 너무 억울하다. 성폭행에 대한 정당방위였는데 왜 나를 가해자로 보라느냐, 오히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저는요, 이 사건은 사법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 판례가 매우 중요한 판례인데, 이게 정당방위냐, 과잉방위냐, 긴급방위냐, 뭐 긴급피난이냐, 뭐 오상방위냐, 별별 거 다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부드러운 카리스마 북하, 네. 백 팀장님, 56년 만에 재심을 요청한 이 사건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지금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 1964년 5월 6일 어린이 뒷날 바로 오늘 밤 8시죠. 이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몰 시간이 언제였는지 확인을 해봤어요. 일몰이 중요하군요. 네, 일몰. 부산 지역인데요. 부산 지역이 그 당시 일몰 해가 지는 시간이 5월이지만 19시 20분대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미 어두워진 그런 상황이죠. 그 당시 18세 되던 최모 씨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분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갑자기 골목길에서 자기 친구의 지인인 남성, 그때 이 남성은 21살이었습니다. 이 남성이 딱 마주쳤는데 웬걸 갑자기 강압을 써서 양팔을 잡고 땅바닥에 쓰러뜨려서 그다음에 이제 그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면서 이제 이런 행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네. 이 여성은 18세 된 이 여성이 그때 충격으로 잠깐 의식을 잃어요. 땅바닥에 세게 부딪히는 바람에. 그러다가 정신을 딱 차렸는데 입속에 무언가가 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걸 엉겁결에 그냥 힘껏 깨물어 버립니다. 네.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느슨한 틈을 타서 현장을 빠져나가죠.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한 2주 후에 연락이 와요. 경찰서에 출석을 해라. 그래서 가봤는데 결국 이 가해 남성이 오히려 상해죄로 고소를 한 겁니다. 이 여자분은? 네, 여자분을, 이 피해자를. 그렇게 돼서 이제 경찰에서는 조사를 하고 양쪽을 다 이제 입건을 했는데 입건한 부분이 좀 너무나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 가해 남성은 강간추행이라든가 그다음에 강간 미수 사건으로 입건을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이 남성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피해자 여성 집에 들어와서 흉기를 들고 폭행, 협박,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특수 협박하고 특수 주거 침입으로 입건을 합니다. 그 남성은요? 네. 이렇게 돼서 이제 불구속 송치를 합니다. 경찰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이제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근데 검찰에서.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네. 예. 검찰에서 불러서 구속을 합니다. 누구를? 이 여성을. 왜요? 중상해죄로. 어머. 혀를 절단을 했다. 그다음에 이게 방위 정도가 아니다. 이건 고의성이 있다. 결국 법원에서 유죄를 받게 된 사건인데 이거를 2018년도 미투 사건이 이제 뭐 서지영 검사 등 미투 사건이 활발하니까 이때 이 여성이 나도 당했다라는 개념 그리고 평생을 56년간을 74세 됐는데 56년간을 마음에 한이 맺힌 그런 상황으로 오늘 재심 청구를 부산지방법원에 하는 날입니다.
야, 이건 사실 저도 옛날에 판례 엄청나게 공부할 때 배웠지만은 이 당시 정말 여성으로서 혹은 뭐 꼭 여성이 아니라도 이런 피해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가해자 노씨입니다. 노씨 가해자 노씨 참 노씨가 이럴 때 부끄럽네요. 자 노씨 가해자. 왜 그렇게 했느냐. 그때 뭐 그 엄마의 말에 의하면, 그 노 씨의 어머니 말에 의하면 애가 혀가 너무 많이 잘려가지고 말을 못하게 됐다. 뭐 이제 이게 요점이었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좀 심하게 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과응보라는 것도 있는데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노 씨도 문제고, 노 씨의 어머니도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고, 더 나쁜 건 검사와 판사가 아니었을까. 본인이 그렇게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를 빠져나오는 방법 중에 이거밖에 없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판결 이후에. 네. 판결 이후에 이분이 이제 검찰에서 구속이 돼서 6개월간 구속이 됩니다. 네. 이렇게 돼서 이제 판결을 합니다. 6개월 후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고 이제 출소를 합니다. 근데 나와서 보니까 이때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변했냐면 오히려 죄인 아닌 죄인이 됐어요. 맞아요. 최 씨가. 네, 그렇게 네. 돼서 사람들 눈을 피하게 되는 상황인데 너무나도 이때 제가 이건 꼭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네. 이때 검찰에서는 어떻게 수사를 했느냐. 가해 남성을 밀어서 제치고 빠져나올 정도가 되는데 고의로 일부러 혀를 깨물어서 상해를 입혔다. 바로 그 점이었어요. 이런 얘기고요. 와, 그다음에 언론 제가 이 세 분야를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언론에서는 그때 어떻게 보도가 됐냐면 키스 한 번에 벙어리, 그다음에 혀 자른 키스 이런 형태로 해서 오히려 가해 남성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보도를 했고요. 자 마지막에 법원 판결 제가 요지를 입수를 했는데 집과 100m 정도 떨어져 있어 범행 장소에서 소리 지르면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 강제 키스가 다른 방법으로 반응을 못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혀를 깨문 행동이 방해의 정도가 지나친 것이므로 정당 방위라든가 또 그 유죄 혐의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해가지고 남성 위주의 판시를 합니다. 네. 이게 정말로 지금 생각하면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그런 판시가 아니었느냐 하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판사와 검사들이 다 남자들이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네가 소리만 질렀으면은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왜 소리를 안 지르고 혀를 깨물었느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너는 혀를 깨물고 그 자리를 벗어난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굳이 혀까지 깨물었느냐.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혀를 깨물었으니까는 사실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그렇죠. 된 거거든요. 세 번째로는 키스가 중요하냐 벙어리가 중요하냐. 야. 이게 요점인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호선 전문가님?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때 당시의 사회적 정황이나 지금 법원 판결을 봐도 이게 피해자의 고통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가해자의 혀를 보호하는 사회였던 거죠. 네. 이게 얼마나 이 사회가 이 사람이 과연 벗어날 수 있었겠는가. 지금 그 백팀장님 잘 설명해 주셨고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4차 가해가 일어난 거예요. 4차 가해요? 1차 가해는 직접 가해로 그 노 씨가 했던 가해고요. 네. 두 번째 가해는 법원이죠. 이 법원에서 했던 얘기 중에 빠져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첨가하자면 네. 호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 아.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또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판결문에서도 정당방위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인정하고 그리고 반성했다. 이런 게 이제 판결문에 나왔다 그래요. 이런 법원의 그 조처가 세 번째 가해고 네 번째 가해는 뭐냐. 그래서 판결 억울한 그 옥살이 6개월을 하고 딱 나왔더니 세간에서 저 여자 그 여자라며. 이런 세간의 조롱까지 합쳐서 네 번에 거친 그 지속적인 가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한 번이라도 평탄했겠냐고요. 그렇죠. 쉽지 않았고 그 모든 과정에 사실은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었고 또 가정에서의 그 압박도 있었고 심지어 법원에서의 압박 또 언론에서의 압박 그리고 우리가 봤던 그 가해자의 직접 압박 이런 많은 것들 이 네다섯 번의 이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전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 당시 뭐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정당방위다. 이렇게 최 씨가 열심히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거나 또 어떤 말도 다른 사람들에겐 전혀 들리지 않던 그런 사회였던 거죠. 네, 우리 지승호님께서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서 와 판결 정말 황당하네요. 역대급입니다. 진짜 후들덜합니다. 그리고 박정희님
와 진짜 한이 맺혔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정말 제가 들어봐도 황당무계한 사건이 이 사건 제가 판례 공부할 때도 참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이었는데 우리가 참 비겁하게도 이 사건이 나오면은 정답이 있습니다. 이건 정당방위 안 되는 사건. 이거는 과잉방위 사건 이래가지고 거기다 동그라미 쳐야지 이게 또 맞는 걸로 취급이 되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판례 공부한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 여성은 오히려 뭐 사건 자체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들의 욕 때문에 더 인생을 제대로 못 살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받았으면은 좀 이 여성분이 뭔가 구제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 같은 건 없었습니까? 사실 이제 그 여성이 이 당시에 구속이 된 이후에 또 석방 6개월 후에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죄인 아닌 죄인이 돼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질시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시선 이런 것 때문에 정말로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혼자 생활을 하시게 되는데. 그렇죠. 전과가 생겼잖아요. 네. 게다가. 뭐 또. 와이셔츠 그 여자 직공으로 일을 하시거나 또 노점상을 하시거나 이러면서 그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상희 변호사라는 분이 이번에 재심 청구를 맡으셨더라고요. 뭐 희자는 같이 들어가는 노영희 변호사님 같은데. 제가 할 걸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런 주장을 해요. 어떤 주장을 하냐면 사실은 가해자는 지금도 열심히 뭐랄까 정말 그 팔팔하게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요? 56년 동안 죄인 아닌 죄인으로 한을 품고 살았다. 그런데 2018년도 뭐 서지현 검사 등 미투 사건을 보고서 용기를 내가지고 이분이 뒤늦게 그 만학도가 됩니다. 그래서 방송통신대를 가가지고 이제 학사 자격을 획득을 하면서 그때 방통대 그 어느들이 뭘 도와주냐면 그러면 그 한을 품고 살지 말고 이거를 세상에 알려라. 이렇게 돼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이상희 변호사를 만나서 그다음에 오늘 부산지방법원에 재심 청구를 하는데 그 당시 사회적인 상황 소위 남성 위주의 판례 그다음에 그 심리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법정에서 심지어 판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둘이 결혼을 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형태의 그런 어떤 피고인 상대 질문도 했다라고 해요. 결혼하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거죠. 어머나. 그러니까 그때 1964년도 같으면은 지금으로부터 한참 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네. 너무나도 가부장적이고 남성 우월주의 심리가 팽배해 있던 그런 시기라고 보지만 과연 법조인이 이런 형태의 심리를 할 수가 있었는지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판시 자체가 보면 완전히 가해자 위주예요. 이런 형태. 그래서 이때 이 최말자 씨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 언론 보도, 그다음에 법원의 판시 이런 거에 혼자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56년 동안 한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세상에 이걸 호소를 하면서 통곡을 하시는 거죠. 주연 박님이 그러네요. 도대체 그냥 듣고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판결한 판사, 그때 이거를 기소한 검사, 이 수사한 사람들 이름이라도 좀 알고 싶네요.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요, 이게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다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사건과 관련된 판단 기준과 56년 전에 판단 기준이 너무 달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는 56년 전에는 손만 잡아도 결혼해야 된다 그러고 마치 순결을 빼앗긴 것처럼 그렇게 막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 여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억울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정말 체념하게 되는 그런 또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조금 들긴 들거든요. 근데 이효선 상담가님께서 보시기에 본인이 알고 있는 이런 종류의 피해를 받은 여성이라면 어떤 심정으로 세상을 살아갔을까요? 아까 백기전 팀장님 결혼도 못하고 그냥 힘들게 살았다고 하시던데. 아니 결혼을 하셨어요. 그분은 하셨어요? 결혼하셔서 아들도 낳긴 낳았지만 그 삶이 평탄치 않았기 때문에 또 이제 그 후로 이혼을 한 걸로 좀 그것 알려져 때문에 있고요. 계속 부부싸움하면서 그 얘기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 또 피해자로서 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와 그때 당시에 여성으로서 이 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터부시되던 그 영역 안에서 피해자로 살아간다는 건 완전히 다른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2018년도 미투 사건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지금의 사회 분위기가 이런 억울함은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게 당연한 일이 되었지만 그때 당시에 성과 관련된 이야기는 당연히 여성들의 영역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런 일에 연루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피해를 입었다 했을 때 제일 먼저 입막음을 하는 거는 집이었죠.
맞아요. 집에서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러면. 창피하다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최 씨의 아버지도 이제 때려 죽인다고 그러면서 사실 집으로 와서 행패를 부렸던 그 가해자 노 씨하고 돈을 주고 합의를 했어요. 돈을 여자분이 줬어요? 그럼요. 이 아버지가 그 최 씨 피해자인 최 씨의 아버지가 그 가해자인 노 씨에게 돈을 줘가지고 그냥 입막음을 하는 방식으로 와서 막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 자체가 가정적으로도 그러했죠. 거기다가 이게 또 법적인 문제가 됐죠. 그다음에 언론에도 나왔죠. 주변 사람들 다 알죠. 이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런 3급, 4급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2차, 3차, 4차 가해, 5차 가해까지 벌어진다면 우리도 꼼짝 못할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때 당시 1964년, 65년 시절이었다면 인권이라는 것도 찾아보기가 참 어려웠고요. 그때는 전쟁 이후에 거의 생계만 남아있던 때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여성들의 인권이라는 건 남성들의 힘과 또 생계 앞에서 완전히 보이지도 않는 단어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뭐 성인지 감수성이 어디 있겠어요. 전혀 없었죠. 그러면 그래서 실제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아니었겠는가. 아이고.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6635님께서 남자로서 참 부끄러운 판결입니다. 피해자보다 가해자 보호를 더 중시하는 잘못된 법적 판단이네요. 네, 남자 여자를 떠나서 참 부끄러운 판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0507님, 우리나라 예전 사법권에 비해 지금 사법권 많이 발전했네요. 지금까지 계속 판검사 욕했는데 이제 아닙니다. 그래도 그나마 나아졌다는 데서 좀 위안을 찾고 변호사들은 근데 그때 뭐 했나 싶습니다. 분위기가 분위기였겠지만 어이없는 판결인데 이거를 좀 해결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런 얘기 하셨고요. 또 6635님, 피해자의 피해보다 이거 아까 그 말씀하신 분인데 가해자를 용서하는 법적 처벌이 참 문제다라는 얘기 계속 하셨고 3352님, 오늘만은 재심이 정말 통쾌 명쾌하게 판결났으면 좋겠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머리에서 김이 팍팍 납니다. 3285님, 그래서 AI 판결의 도입이 시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셨고 5917님, 아니 정말로 당시에 그 피해자 여성분이 그럼 가해자 남성의 혀를 강제로 꺼내서 깨물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화가 납니다. 아 정말 우리 다 같이 화가 나는데 그래서 스튜디오가 막 뜨겁습니다. 여기가 김이 팍팍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 재심을 요청하게 된 마음의 변화는 결과적으로는 요즘 미투의 분위기에 이제 힘입어서였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다. 그렇죠. 그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였고 사회가 잘못한 거였다는 거를 내가 그래도 깨달으면서 스스로 마음에 조금 안정과 이런 위안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건데 혹시 최 씨랑 같은 비슷한 사례 있었습니다. 아 또 있었습니까? 네. 굉장히 많아요. 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뭐 일선에 직접 겪은 사건은 얘기를 안 하겠고요. 88년 9월 10일 날. 88년 그러니까 88 올림픽 한참 일어나는 9월 10일 날이죠. 네. 이때 32세 가정주부 변모 씨라고요. 이분이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20대 초중반의 남성 2명이 미리서 이제 공모를 해요. 그래서 다가와가지고 이거 대구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가와가지고 이 여성 양팔을 잡아서 꺾고 그다음에 땅바닥에 이제 제압을 눕게 하죠. 합니다. 네. 제압을 해서 한거 불능케 하죠. 이렇게 돼가지고 2명이 번갈아 가면서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발로 옆구리를 차고 이제 아주 저항한 걸 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하고 그 중에 이제 한 남성이 네. 이 사안과 똑같은 겁니다. 이 채말저씨 사건하고 갑자기 강제 키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엉겁결에 역시 혀를 깨물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가 이게 혀가 잘렸죠. 네. 이렇게 됐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 이것도 비슷한 형태가 돼요. 네. 그래서 대구지검 안동지원에서 이분에게 상해죄를 적용해가지고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이제 선고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2014년도에 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요. 제가 이거는 직접 다뤘던 사건인데 32세 직장 상사 여성입니다. 근데 27세 된 남성 부하가 이제 서울에 있는 유명 그 대학을 나와가지고 입사를 해요. 근데 네. 굉장히 외모가 준수하고 똑똑한 친구예요. 그 연모를 했어요. 이분이 5살 연하인 남성을. 그래서 어느 날 회식을 하다가 결국은 단둘이 이제 남게 돼서 직장 상사니까 택시를 태워서 보내겠다고 하는데 이때 골목에서 갑자기 여성이 직장 상사인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강제 키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남성 27세 된 남성이 서울 S대 출신인데 혀를 깨물어 가지고 한 1cm 정도가 이제 혀가 약간 절단이 되는.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을 예, 여성이 남성에게 키스를 강제로 하려고 남성을 상대로 키스를 하는데 이 남성이 여성의 혀를 깨물어 버립니다. 이 남성도 이제 방위를 한 거죠. 엉겁결에 깨물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하는 거죠. 네. 그것이 다. 그런데 네.
결국 이거를 검사 지휘를 받아가지고 송치를 했는데 네. 검사나 법원에서 전부 유죄가 나버립니다. 이 정당방위가 사람도? 인정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릴 거는 네. 우리가 보면 형법 21조 정당방위 노영희 변호사님 잘 아시지만 제발 이것 좀 저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1항에 보면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성 침해 방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한다. 지금 3항이 뭡니까? 야간 기타. 그다음에 불안스러운 상태의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게 조금 준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래요. 우리나라는 근데 경찰이 안 그러잖아요. 너무 경찰 기준이 너무 높잖아요. 네. 아니 근데 그러면 너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 이건 정당방위 안 돼. 이렇게 이것도 좋은데 그럼 정당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사례도 좀 법원에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글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게 너무 협소해요. 그럼 미국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이현성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캐슬 독트린. 그다음에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로라는 게 있잖아요. 내 집안에 내 성 안에 들어오면은 어떤 경우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격으로 사살을 해도 기소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가 아니라 여성 같은 경우 스탠드 유어 바디라고 하고 싶어요. 내 몸에 허락 없이 손을 대거나 이런 강간이나 성추행을 할 때 이 여성이 엉겁결에 강제 키스를 하는데 혀를 깨문단 말이죠. 보통 딥키스라고 하는데 이거 정말 여성으로서 참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남성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그렇죠. 남성도 싫겠죠. 이게 저는 백 팀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런 법적으로 테두리로 이렇게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 피해자 최 씨가 어떤 식으로 용기를 낼 수 있었는가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 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처음에 가해자로 1차, 두 번째 법원이 2차, 그다음에 언론이 3차, 그다음에 다른 세간의 사람들의 입방아가 바로 5차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피해가 확산되면서 사람을 움츠고 뛰지도 못하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용기를 내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2018년도에 첫 번째 미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부터 사실 이분이 그 방통대를 다니면서 학사를 졸업할 때 논문을 쓰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 동료들이 함께 힘을 모아준 거예요. 그러면서 부산 있는 그 여성의 전화에 전화를 걸면서 그 기관이 또 함께 하고요. 그러면서 변호인단이 함께 들러붙고요. 그러면서 온 사회가 지금 미투 이후에 함께 동조해주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된 거예요. 과거에 그 압박하던 순서가 이제 역으로 풀려나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전에는 길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참았는데 배움을 통해서 내가 용기를 낼 수 있었다. 그리고 나처럼 피해받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도 나를 통해서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인 여성이 방통대를 늦은 나이에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졸업을 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논문을 좀 작성을 혹은 공부를 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도움을 주는 손길이 같이 모여졌고 그렇죠. 이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 이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이런 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현직에도 보면 어떤 성범죄의 피해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주변의 시선, 혹시 이걸로 인해서 직장을 잃을까봐 또 본인에게 불리한 어떤 판결이나 이런 처분을 받을까봐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제 그 2018년도 미투 사건이 촉발이 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깨어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성범죄를 당하면 오히려 가해자는 떳떳하게 살아가는데 피해를 당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숨고 그다음에 이걸 숨기기 급급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번에 이 채말자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심이 반드시 받아들여 이름을 막 말씀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네. 본인이 다 이렇게 공개를 나왔어요? 했습니다. 공개를 네. 했어요? 그 담당 변호사도 공개를 했고요. 언론도 네. 이미 이름이 다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채말자 씨가 주장하는 부분이 받아들여져도 된다는 사회의 어떤 이런 현상 이걸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남성들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이제 일부에 제가 뭐 댓글을 다는 것도 보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 오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왜 당신 남자는 남성이면서도 왜 그러냐. 남성 편을 들지 않느냐. 근데 이건 저한테도 여성 그래요. 남성 네. 편이 아니에요. 제 할머니도 여성이고 어머니도 여성이고 아내도 여성이고 딸도 여성입니다. 자, 여성과 남성이 공존하는 사회 이게 필요하고요.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남성 여성 젠더 논쟁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여성 채말자 씨가 저는 훌륭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채말자 씨 이름을 고명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판사님 이름은 고명이 안 되나요? 모르나요, 우리가? 그것까지 판사님 알 필요는 이름은 없죠. 판결문 나오는데 제가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것까지는 그 당시 찾아보면 변호사도요. 이 피해 여성을 상대로 엄청난 공격을 했어요. 법정에서. 변호사가요? 변호사가요. 누구의 변호사가? 이 저 남성의 남성의 변호사. 변호사가. 혀 잘린 변호사가.
그래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태도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자, 56년 만에 재심을 하게 되면 최 씨의 정당방위 인정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저는 될 수 있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돼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네. 어떻게 한가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뭐 우리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방법 위에 다른 방법을 동원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거야말로 가해자 입장에서 그 상황과 그 사건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과연 무엇이 가능하고 어떤 것까지가 정당방위인지에 대해서 아까 백 팀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항목들을 좀 충분히 다루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진짜 중요한 건 여러 사람들이 지인이 돕는 것도 중요한데 기관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 혹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긴급전화 1366이 있어요. 네. 전화하시면 24시간 풀타임 돌아갑니다. 그 밖에 굉장히 많은 피해 지원 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 포함해서 바로 신고하시면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용기 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은 정보 같습니다. 사실 그 얼마 전에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고 하는 네. 드라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그거 안 보다가 이번에 한 번에 몰아서 이번에 봤는데 거기서도 그 유명 야구 선수가 동생을 강간하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제압하는 과정 중에서 과잉방위라는 것 때문에 실형을 살았잖아요. 근데 물론 그건 잘못된 건데 과잉방위가 아니라 그건 긴급 피난으로 가야 되는데 왜냐면 본인에 대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과잉방위든 정당방위든 저는 그 상황을 그렇게까지 정당방위를 인정 안 하는 게 너무 슬프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백기장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이 너무 이 정당방위나 아니냐 이걸 인정하는 기준이 너무 조금 협소한 것 같아요. 너무 엄격하고. 사실 그 기준이 그렇습니다. 정확히 뭐죠? 자, 지금 그 정당방위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경찰청에서 특히 이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 근데 이런 거 있죠. 원주에서 무슨 사건 기억을 하십니까? 원주에서 심야에 그 군 입대를 앞둔 청년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안에 누가 있으면 엄마하고 누나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40대 남성이 새벽에 불을 다 꺼놓고 뭔가를 훔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압을 합니다. 근데 그렇죠. 물론 야간이고 당황스러운 상태예요. 그래서 이 남성을 빨래대로? 도둑을 빨래 그 건조대로 이제 때려서 옆에 있는 게 결국 그거밖에 없으니까. 사망을 하게 됐는데 네. 이게 결국 끝까지 법원에서 이 유죄로 인정이 돼가지고 정당방위 개념이 이제 인정이 안 되는 형태인데 어쨌든 저는 정당방위 개념 특히 여성이 성범죄를 당하는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내 허락 없이 어떤 내 몸의 신체에 강제로 강압을 통해서 성폭행을 하려고 하거나 추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걸 적극적 방위를 갖다가 적극적 방어 행위를 소극적 방어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판례가 정착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심리가. 그래서 저는 네. 소극적 방어 행위가 아닌 적극적 방어 행위를 하더라도 정당 방위를 인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8736 쓰시는 님께서도요. 성추행으로 인한 정당방위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2340 쓰시는 분께서는 우리나라는 도둑이 흉기를 들고 집에 침입해도 흉기를 빼서 제압하면 상해죄로 잡혀가잖아요. 정당방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발 이렇게 하셨고 9988님께서는요. 짤 XX 해도 정당방위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 같은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길 수 않도록 어떻게 하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까 조금 한번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기종 북하 전 팀장님, 2호선 아까 뭐라 그랬죠? 심리학 3단계 전지현. 뚜껑입니다. 네, 심전 심리상담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YTN 라디오 앱 선물 이벤트 한 번 더 안내 말씀드립니다. 새로워진 YTN 라디오 앱 인증샷을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층간소음 매트, 폼롤러, 만두, 커피 쿠폰 등 아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수량도 많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저는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탐구생활 즐거운 스포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스포츠 뉴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프로야구가 어제 예. 무관중으로 막을 올렸지 않습니까? 예.
전 세계가 이 중계권을 사가지고 보더라고요. ESPN인가요? 예. 야, 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그렇죠. 야구도 이렇게 외국에서 돈 주고 사서 보고 막 경쟁하고 이러나요? 그러니까 ESPN이 미국의 이 스포츠 전문 채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심리 재밌는 것 같아요. 뭐 보지 말라고 하면 더 보고 싶고 당연히 3월 달에 열렸어야 되는데 못 열리니까 더 보고 싶은 건데 네. 그러니까 어제 개막 전에 해외 언론사만 20개사가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 중국, 홍콩, 영국 언론사고요. 심지어는 그 중동의 그 카타르 있죠. 카타르의 그 알자지라 방송에서도 취재를 왔어요. 또 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느냐.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야구적인 관심. 야, 야구 보고 싶은데 야구하는 데가 없다. 그렇죠.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죠. 대만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습니다. 대만은 시작했는데 한국이 개막한다는데 한국은 대만보다 수준이 조금 더 높다더라. 이런 관심 하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냐면은 이 코로나19 방역이 한국에서 성공을 했는데 아직은 종식이 안 되는데 이 사이에 어떻게 야구 경기를 해 나가느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제 많은 취재 관심을 모았고요. 이 무관중 경기로 시작은 됐지만 무난하게 5경기에서 홈런 10개 터지면서 재미있는 개막전을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역전도 있었고요. 그렇죠? 예. 참 재미있고 생각보다는 다이나믹한 여러 가지 모양의 연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광주는 화재가 인근에서 일어나서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무난하게 경기가 마무리됐죠. 전체적으로 5경기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10개 팀이 총 39득점을 뽑아냈다. 예, 그랬죠. 어제 뭐 홈런 10개 터지고요. 5경기에서 이제 10개 팀이 39득점 하면서 보기에는 좋죠. 왜냐하면 난타전이고 점수가 많이 나니까. 네. 자, 그런데 예. 미국과 일본에서 중계방송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막 무료 중계하겠다고 뭐 이렇게 버텼다면서요. ESPN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KBO가 공짜로 중계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렇죠. 이제 버티니까 결국에는 이제 정식으로 중계권을 맺고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ESPN이 미국 전역에다가 하루에 한 경기씩 이 한국 프로야구 중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 스포존이라는 이 중계사가 유무선 플랫폼을 통해서 하루에 2경기씩 중계를 하게 되고요. 근데 ESPN은 보니까 정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네. 이 개막하기 전에 한국 야구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게 돈 주고 샀으니까 어쩔 수 없어 하는 거 아닐까요? 예, 맞죠. 어쨌거나 시청률을 높여야지 이제 광고도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서 어제 ESPN이 그 오후 2시에 삼성하고 NC전을 중계를 했거든요. 네. 이 삼성하고 NC전 중계한 시각이 어제 개막전이 오후 2시에 시작이 됐으니까 미국 동부를 기준으로 하면 새벽 1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새벽에 이제 야구 중계를 한 거죠. 새벽 1시에 남의 나라 거를. 예. 그것도 우리나라 거를. 예. 그런데도 반응이 뜨거웠다 그러고 에릭 테임즈라고 야구 팬들은 잘 아시거든요. 그 NC에서 뛰었던 에릭 테임즈 선수를 이 새벽 시간대에 전화 연결을 했어요. 어머나 그랬군요. 근데 저는 미국 야구 팬들도 이 심정을 한번 이해를 해야지 된다. 이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는 매일 그 류현진 선수나 손흥민 선수 뛰는 거 보려고 새벽에 밤잠 설치면서 보잖아요. 네. 미국 팬들도 한국 야구 보려고 새벽에 한번 일어나서 한번 봐봐라. 이게 그렇죠. 얼마나 고생되지만 그래도 재밌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으네요. 네. 그런데 지금 어제 이제 키움에서 1등을 우승 후보. 예, ESPN은 이 개막하기 전에 이 한국 야구를 소개하면서 우승팀을 예상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수하고 팀을 각자로 다 소개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키움이 강력한 우승 후보다. 키움을 우승 후보로 전망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참 좀 특이하긴 했는데 예.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뭐 대표적인 신한파 누구누구는 불고기 먹으러 한국으로 휴가 올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중계 방송을 하니까 예. 방송의 본 사람들 반응이 아주 좋았다. 아주 좋았죠. 왜냐하면 네. 새벽 시간대인데 예를 들면 우리도 이 빅데이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방송에서. 그렇죠. 근데 이 한국 야구 생중계하는 이 새벽 시간대에 미국 지역의 그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그러니까 트위터의 그 실시간으로 오르내리는 이 검색어 순위에서 3위가 KBO 리그였습니다. 단어가. 그리고 4위가 NC 다이노스. 네. NC 다이노스는 왜냐하면 이 에릭 테임즈가 NC 출신이거든요. 네. 6위가 한국 야구였고요. 7위가 에릭 테임즈로
이 트위터 이 트렌드 순위가 나왔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한 반응을 얻었다라고 보고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에릭 테임즈 같은 경우에 이제 친한파거든요. 대표적인. 그러니까 한국 야구에서 성공해가지고 메이저리그에 복귀한 선수인데 네. 이런 선수들이 미국에 한 명, 두 명씩 늘어나다 보니까 이들의 입을 통해서 한국 야구 또는 한국에 대한 얘기가 긍정적으로 많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어제 이제 ESPN에서 새벽 중계할 때에도 한국에서의 경험이 어땠냐. 처음에 힘들었는데 적응하는 다음에 너무 좋았다. 그 에릭 테임즈는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네. 야구 선수들은 겨울에 이제 휴가거든요. 매년 겨울 휴가 때마다 한국에 와요. 그래서 휴가를 한국에서 보내. 왜 오냐? 전지훈련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전지훈련 가기 전에. 가기 왜 오냐 물어봤더니 한국 음식 먹고 싶어서. 특히 불고기. 불고기 먹으러. 예, 불고기 네. 먹으러 온다고. 자, 그런데 그 경기 중에서 눈에 띄는 선수도 있었죠. 예, 어제 이제 5경기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선수는 한화의 위웍 서폴드 선수입니다. 완봉승 외국인 투수 최초로 완봉승 거뒀다고 맞습니다. 그러던데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로는 이 최초로 개막전에서 완봉승을 거뒀거든요. 위웍 서폴드 선수의 이런 그 완벽한 투구 덕분에 한화가 SK 3대 0으로 이겼고요. 서울에서는 라이벌끼리 만났습니다. 이 두산하고 LG인데 재밌어요. 두산이 개막전 통산 최다 승팀이고요. 네. LG는 개막전 통산 최다 패팀입니다. 그럼 제일 많이 이긴 팀하고 제일 많이 진 팀하고 싸운 겁니까? 예. 어제 결론적으로 만났는데. 또 졌네요. 네, LG가 어제 두산을 8대1로 이겼죠. 근데 그러니까. LG로서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승리였었어요. 왜냐하면 89년 이후에 개막전에서 LG가 처음으로 두산을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 만입니까? 31년 만에 개막전에서 LG가 두산을 이기는 승리를 맛본 거죠.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요. 지금 당분간 뭐 어쩔 수 없이 무관중 경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관중이 없는 프로야구 경기장 제가 보기에는 조금 쓸쓸해 보이긴 하던데 어땠습니까, 정말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쓸쓸함을 감출 수는 없어요. 팬들도 아쉽지만 그럼 앞에서 이렇게 응원하는 선수들이라도 놓으면 안 됩니까? 응원하는 그러기 위해서 응원팀들?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그 쓸쓸함을 감추기 위해서 선수들에게 힘을 인형들 주기 좀 위해서. 갖다 놓고. 네. 근데 무관중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SK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인형을 만들었는데 무인형이에요. 무인형이요? 무인형인데 네. 무 맨 위에다가 이제 캡. 진짜 무요? 먹는 무? 예. 무관중에서 무를 인형에다가 네네. 이 모자를 위에다가 씌우고. 씌우고 했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쓸쓸함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제 이거가 이제 이 구단들이 굉장히 이제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팬들한테 동영상 받아가지고 응원 동영상 받아서 전광판에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 관중석에다가 마네킹이나 인형 등을 설치를 해서 마치 관중이 있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요. 또 대형 응원 현수막으로 빈자리를 다 가리는 겁니다. 그렇죠. 관중은 없지만 그래도 치어리더들이 응원을 계속 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어제 이 해외 언론들이 치어리더에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치어리더는 우리나라만의 응원 그러니까요. 문화예요. 외국은 없더라고요. 예,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분위기를 잘 이끌어 나가는 훌륭한 그런 조력자? 이렇게 조력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어쨌든 치어리들이 있으면 훨씬 분위기가 살아나긴 하더라고요. 예. 자, 그런데 올해 또 프로야구 바뀐 규정이 있다면서요? 이거 뭐죠? 예, 바뀐 규정이 좀 몇 개가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거, 지난해는 외국인 선수 3명 보유에 한 경기에 2명 출전이었거든요. 이걸 다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명 보유에 3명이 다 출전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선수들한테는 좋겠네요. 예. 근데 대부분 다 이 외국인 3명의 구성은 투수 2명에 타자 1명이거든요. 네. 근데 이 투수는 대개 보면 이제 선발들이기 때문에 아주 급한 경기, 꼭 이겨야 되는 경기에 외국인 투수 2명이 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타자락이 별로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재미없는 야구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이 투수가 타자를 압도하는 경기에도 가슴을 졸이면서 이번에 맞으면 안 되는데 홈런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슴 졸이면서 보게 되죠. 또 팬들이 가장 그 반가워하는 새로운 제도가 하나 도입이 됐는데 네네. 3연전 할 때 홈팀 감독 그리고 원정팀 감독이 한 번씩 네. 경기 도중에 인터뷰를 합니다. 네.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짧게 여론조사 결과 나왔다면서요. 가장 인기 있는 팀 어디입니까? 역시 기아입니까? 예, 기아가 가장 인기가 있고요. 한국갤럽의 조사입니다. 기아, 삼성, 롯데 순이거든요. 네. 진짜 재밌습니다. 기아, 삼성, 롯데가 지난해 다 하위권 팀이에요. 성적이 부진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지를 받았는데 네. 10% 내외거든요. 이분들은 네. 죽으나 사나 이 팀들 응원하는 분들이죠. 아스팔트 지지층이 있긴 있군요. 예. 네. 오늘 스포츠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노인의 출발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YTN 라디오 앱 인증샷 이벤트 계속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